네, 자 600페이지요. 이번 시간은 모의고사 4회 부가가치세 관리부터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과세 매출 자료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문제네요. 찬용 코리아의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구매 확인서다. 그러면 영세율이죠. 구매 확인서에 의하여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서이며 물품 대금은 전액 6월 30일에 받기로 했습니다. 지금이 6월 8일이니까 6월 30일이면은 외상 매출이다 이런 말이고요. 거래 자료에 의해 거래 명세서에 의해 매입 매출 자료를 입력하시오.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하여 발급 전송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과세 매출이라고 되어 있지만 과세 매출이면은 11번 과세 매출 아니냐? 이건 11번이 아닙니다. 자료 설명을 보면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서 제품을 공급했다. 12번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세가 아니고 영세입니다. 영세. 보시다시피 세액이 거래 명세서에 없죠. 그래서 12번 유형의 문제다. 판단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매입 매출 전표 가셔가지고 날짜를 6월 8일로 해주시고요. 세금이 없는 거래 명세서를 여러분 과세로 하시면 안 돼요. 예, 아까 자료 설명에서 구매 확인서 또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나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을 했다 그러면 영세율입니다. 그래서 12번이에요. 12번. 세금계산서 없이 직접 수출하는 건 16번. 네, 지금 여기는 12번입니다. 네, 품명의는 여름잎을 해주시고 수량 100 단가는 14만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1,400만원이죠. 자, 거래처는 찬용 코리아가 되겠고 전자세금란은 비워둬야 되고요. 분계는 외상이었죠. 2번 외상. 네, 그러면 외상 매출금 1,400, 제품 매출 1,400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회계 메뉴 또는 전체 메뉴에 가서 전자세금 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로 가야 되죠. 가가지고 6월 8일 걸 조회해야 됩니다. 6월 8일부터 6월 8일 엔터 하신 다음에 여기 체크박스 체크해 주시고 저 위에 있는 전자발행 누르고 확인 눌러 주시고 그리고 발행 눌러 주시고 확인 눌러 주시고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로그인 눌러 주시고 여기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미전송 매출조회. 네, 여기 세금계산서가 영세율 세금계산서 이렇게 되죠. 발행 눌러주시고 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그리고 닫고 매입 매출 전표에 와서는 조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1번 문제 12번 영세 유형으로 출제한 문제입니다. 네, 과세가 주로 많이 나오는데 가끔 영세도 첫 번째 문제로 내는 경우 있어요. 다음은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문제가 아니네. 실제 시험에서는 2번 문제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문제가 나오죠. 네. 수정인가요? 네, 타이틀만 좀 잘못되어 있군요.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6월 20일 제품을 공급하고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이며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되어 있다. 6월 20일 거는 이미 입력되어 있는 거고 담당자의 착오로 동일 건을 이중 발급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중 발급.
자, 수행과제 수정사유를 선택하여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전송하시오. 외상대금 및 제품 매출에서 음수로 처리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결제 내역 및 전송일자는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외상분계 해주면 외상대금에서 음수로 처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 가가지고 6월 20일 걸 조회하죠. 네, 동일 건이 두 개가 나란히 있습니다. 이 두 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체크합니다. 하나만 체크하고 저 위에 있는 수정세금계산서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수정사유를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목록 단추를 눌러서 이중 발급이 맨 밑에 있습니다. 6번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거 물어보는 평가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6번이라고 메모를 해두시거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확인. 자, 그러면 이중 발급의 경우에 여기 작성 날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참고사항을 눌러서 착오에 의한 이중 발급의 경우는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 일자로 발급한다. 이런 얘기죠. 닫기 눌러주시고 이 날짜 그대로 두고 더 이상 뭐 입력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확인 단추 눌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전자 발행을 해야 되니까 여기 이거를 우리가 발행하러 가야 되겠죠. 외상분계 잘 됐죠? 마이너스로. 그래서 아까 갔던 또 다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에 가서 6월 20일 거를 이번에는 조회합니다. 엔터로 이렇게 조회하셔가지고 미전송된 거를 체크하시고 그리고 위에서 전자발행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그리고 발행 눌러주고 확인 눌러주고 그 다음에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에 가서 로그인 눌러주시고 미전송 체크하고 매출 조회 그리고 발행 눌러주고 확인 또 확인 네, 그리고 닫아주시면 됩니다. 닫고 메인 매출 전표에 와서는 조회 이렇게 하시면 여기에 전자 발행하고 뜨게 되죠. 네, 부가가치세 1번, 2번 추가 질문 혹시 있나요? 네, 없으세요? 자, 이제 3, 4번. 네, 3, 4번이 조금 부담이 되는 문제인데요. 3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자, 계산서 매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산물 거래 내역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이렇게 자료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 설명을 읽겠습니다. 본 문제 하나여 음식점업을 겸업 운영한다고 가정하며 네, 음식점 처음 나왔어요. 그동안 의제 매입세 공제에서 104분의 4를 적용하는 제조업으로만 지금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었습니다. 음식점으로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음식점업을 겸업한다. 네. 자료 1은 쌀 등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수취한 계산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음식점을 경영하는 법인인 거예요. 우리 회사 이름이 법인이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 회사 이름이 주식회사 안동상사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점업을 겸업한다는 것은 음식점, 법인 음식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 음식점이 아니에요. 자, 쌀 등을 현금으로 구입한 수치 계산서이고 자료 2는 마늘을 농민으로부터 구입했습니다. 농산물 거래예요. 네, 이 농민으로 구입한 거, 이 농산물 거래 내역서 이런 것은 제조업에서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허용합니다. 음식점업은 이건 허용을 안 해요. 그래서 쌀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되지만 농민으로부터 구입한 것은 음식점업은 적용 불가. 자료 3은 미가공 축산물 돼지고기 200kg를 현금으로 구입한 영수증입니다. 자료 1번부터 3번의 개정 과목은
원재료로 처리하고 법인 음식점의 공제율은 106분의 6으로 한다. 요거를 알려주는 경우도 이게 많이 있더라고요. 안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법인 음식점 106분의 6, 그 다음에 제조업은 104분의 4가 의제매입세액의 공제율이라는 거, 요 두 개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알려줄 수도 있고 안 알려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를 보겠습니다. 자료 1부터 3의 거래를 검토하여 의제매입세액 요건을 갖춘 거래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그 외의 거래는 일반 전표에 입력하시오. 그래서 지금 자료 3개 중에서 1번과 3번 이거는 요건이 됩니다. 현금 영수증이나 계산서, 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것은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식당업에서도. 하지만 농민으로부터 산 거에 대해서는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것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에 1번 자료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합니다. 자, 날짜가 7월 10일이죠. 메인 매출 전표 날짜를 7월 10일로 고쳐주시고 계산서 매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형이 몇 번이에요? 53번이죠. 계산서 매입은 53, 계산서 매출은 13, 계산서 매입이니까 53. 네, 품명의 쌀 외 수량 400, 단가 5만원, 거래처는 영진, 전자세금이 아니죠. 그냥 계산서죠. 그냥 계산서니까 이건 지나가세요. 자, 분계는 밑에 보니까 계산서 밑에 보니까 현금 거래네요. 1번 현금 분계하시면 출금 전표. 원재료 맞죠? 쌀을 원재료로 본다 그랬어요. 그런데 의제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아니 의제매입세 공제 신고서에 적용하려면 이 적요를 꼭 넣어야 돼요. 자, 적요에 여기 코드번호 더블 클릭해서 6번 의제매입세액 원재료 차감 그리고 확인 이거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원재료에서 차감해주는 회계 처리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걸 생각을 하셔요. 원재료에서 차감하는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그 106분의 6만큼은 그걸 여러분이 연결 지으면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농민으로부터 마늘을 산 것인데 이거는 제조업이 아니므로 일반 전표에 그냥 원재료 회계 처리만 해주면 됩니다. 의제매입세 공제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은 일반 전표에다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가셔가지고 날짜가 7월 16일이죠. 일반 전표 날짜를 7월 16일로 입력하시고 차변이 원재료 153번이죠. 금액은 50만원. 대변 보니까 대금 지급 조건에 납품 시 현금 결제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대변에 101번 현금 출금 전표로 써도 되는데 이렇게 그냥 하면 되겠습니다. 50만원 대변에 입력하십니다. 네. 식당업에서는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왜 못 받을까요? 개인은 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매출전표라 또는 현금 영수증 발급을 못 해요. 이 적격증빙을 발급을 못 하기 때문에 공제를 못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자료 3번은 현금 영수증이죠. 그러면 메인 매출 전표에다 입력하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로 가셔가지고
네, 거기 자료 3에 있는 거래 일시는 7월 30일이죠. 자, 7월 30일로 날짜 고치시고, 유형은 현금 영수증으로 면세 재화를 매입한 거예요. 그러면 현면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겁니다. 현면. 현금 영수증이 현면, 현과 이렇게 있습니다. 현면과 현과. 세금이 있는 현금 영수증은 현과 매입이고, 세금이 없는 면세 재화의 매입은 현금 영수증은 현면이 됩니다. 그래서 62번이에요. 62번 현면. 정확히 유형을 선택해야 되고, 네, 품명에는 아까 자료 3에서 돼지고기라고 했네요. 네. 돼지고기. 수량은 200kg라고 아까 자료 3에서 알려줬어요. 200을 입력하면 됩니다.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 수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표 입력할 때도 수량을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걸 여기서 안 넣었을 때는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에서라도 넣어줘야 돼요. 단가는 그냥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220만원 입력하겠습니다. 2200000 그리고 엔터합니다. 그 다음에 코드는 어디냐, 거기 현금 영수증을 보시게 되면은요, 대길 가맹점이 대길 농장이죠. 거래처가 대길 농장이 되는 거예요. 전자세금하고 관계없죠. 현금 영수증이니까. 그래서 지나가시고, 분계는 현금 영수증은 1번이죠. 현금 분계. 자, 출금전표로 원재료, 차변 원재료, 대변은 현금이죠. 이것도 적요를 꼭 넣어줘야 되죠. 적요 코드 더블 클릭해서 6번 의제매입세 원재료 차감 확인 요거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수행과제에 1번 이걸 한 거예요. 수행과제에 1번 이거 한 겁니다. 다음은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이거예요. 네. 그러면 2기 예정이므로 7월부터 9월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여기 찾아볼 수 있죠? 클릭하시고 기간을 7월부터 9월이라고 입력하면은 이게 넘어와 있어요. 자료가. 공급자 대길농장 거 하나, 영진유통 거 하나 이렇게 넘어왔는데,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은, 자, 대길농장부터, 자, 취득일, 품명, 수량, 뭐 빈칸이 없죠 다. 근데 여기 공제율 이거 고쳐줘야 돼. 기본값이 그냥 104분의 4로 돼 있거든요. 제조업으로 돼 있어요 여기. 그래서 여기 눌러서 106분의 6으로 이걸 선택을 다시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영진유통 여기도 눌러서, 자, 뭐 빈칸이 없는지 잘 보세요. 취득일자, 구분, 그리고 물품명, 수량, 매입가액 다 있죠. 공제율이 틀렸어요. 106분의 6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셔야 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숫자 하나를 확인해야 되는데, 지금 건건이 보이기 때문에 밑에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위로 된 화살표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은 합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합계를 봐야 되느냐? 의제매입세액 합계를 봐야 됩니다. 106분의 6을 적용한 의제매입세액은 2천만 원에 대해서 106분의 6은 113만 2,075원이고 220만 원에 대한 106분의 6은 12만 4,528원인 거예요. 이 두 개를 더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 금액을 메모를 해둬야 돼요.
메모를 1256603 메모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건 작성이 됐어요, 이제. 그리고 메모지에 요 의제매입세액의 합계를 메모해 놓으셨고, 다음 문제, 평가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평가 문제 3번을 보면은 의제매입세 공제 내역을 제2기 부가가치세 애정신고서에 반영하시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하라는 것은 조회해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체 메뉴에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가셔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작성해야죠. 네, 7월부터 9월 이렇게 작성해가지고 의제매입세 공제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저장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저장 누르시고 저장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 이것이 3번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문제를 하시는데 4번이 뭐냐? 의제매입세액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 입력에 과세기간 종료일이 9월 30일이잖아요. 그래서 9월 30일자로 입력하시오. 공제 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할 것. 네. 원재료에서 빼가지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해야 매입세 공제로 회계 처리가 되는 것이죠. 물론 부가세 신고서에는 이미 반영됐어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하는 이 분계는 우리 장부를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회계 장부를 맞추기 위해서 4번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부가세 신고서 반영은 아까 3번까지로 해서 다 반영이 된 거고, 마지막 요거는 회계 처리한 거예요. 회계 처리. 그래서 아까 메모한 금액을 대변의 원재료 차감시켜주고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으로 자산 증가를 시켜주면 된다. 날짜는 9월 30일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전표 입력으로 가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의 날짜를 9월 30일로 입력해 주시고 9월 30일로 대변의 원재료죠. 원재료 차감 대변의 원재료 아까 메모한 금액 입력하시고 1256603이었나요? 1256603 그 다음 차변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부가세 대급금 확인 1256603 이렇게 해서 4번을 마무리하시는 거예요. 항상 시험에 이렇게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알려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아까 여기 공제율도 마찬가지고 의제매입세 문제를 낼 때 공제율을 다 알려주거나 또는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라든가 이렇게 알려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알려줘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식당, 법인 식당의 의제매입세 공제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료 2번의 농산물 거래 내역, 농민과의 거래는 우리가 의제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다 하는 거. 그래서 일반전표에 입력해야 된다. 네, 이것을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좀 늦게 오신 분은 나중에 이거 동영상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는 604페이지로 넘어가요. 604페이지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자, 자료 1번을 보면은 23년도 과세와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 내역입니다. 자, 건물은 6월 2일 날 8억 원의 부가세 8천만 원. 이 건물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건물이라는 거죠. 과세와 면세 사업. 원재료도 공통으로 사용되는 것인데 이건 22년도 9월 30일 날.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23년도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데 왜 2년 전 또는 1년 전 거 자료를 여기다 주느냐. 원재료는 일단 해당이 없다고 여러분 판단하시면 됩니다. 예, 원재료는 자 원재료 같은 이게 소비가 되는 이런 공통 매입 자산에 대해서는요 정산으로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산이라는 것은 22년도 9월이면은 22년도 애정신고 때 안분 계산을 한번 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22년 10월부터 12월 확정신고 때 정산을 한번 했습니다. 그걸로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감가상각 자산의 경우는 건물 같은 경우에는 10년간 재계산을 해야 됩니다. 10년간 이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안분계산한 결과 또는 정산한 결과에 대해서 재계산까지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건물만 여러분이 반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겠습니다. 과세기간의 매출 내역입니다. 자, 23년 1기 때 재계산을 했을 거예요. 23년 1기 때. 그리고 23년 2기 때 이번에는 또 재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의 판단은 이거 가지고 하면 돼. 면세 비율의 변화가 5% 이상 변동이 있으면 해야 돼요. 5% 이상인가를 체크하셔야 돼요. 네. 20% 변동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23년 2기 때 재계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자, 자료 설명을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안동상사는 과세와 면세 사업을 겸용합니다. 자료 1은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해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구입 내역이다. 취득일자의 과세 매입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다. 51번 과세 매입으로 했다는 거는 뭐예요? 전부를 부가세 대급금으로 회계 처리가 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료 2는 23년 제1기 및 23년 제2기의 제품 매출 내역이다. 기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한다. 네. 우리가 이제 전표 입력된 게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거 무시하고 이걸로 그냥 판단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다음에 수행과제 1번을 보겠습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을 하여 네, 재계산 문제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우리가 안분과 정산은 해봤었죠. 재계산을 하여 제2기 확정신고 기간에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서를 작성하시오 이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은 재계산을 하는 메뉴가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서 한번 가볼까요? 자, 전체 메뉴에 가셔가지고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한번 클릭해 볼까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자, 기간을 2기 확정. 그러니까 10월부터 12월로 입력하면 돼요. 10월부터 12월. 자, 우리가 그동안 2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뭐예요? 54번 불공으로 입력한 게 여기 다 작성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안분계산 탭이 여기 하나 있죠. 애정신고 때 하는 거. 그 다음에 확정신고 때 하는 것이 여기 정산. 그 다음에 지금처럼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 5% 이상 변동이 일어날 때 항상 기준은 과세 기간별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계산을 하느냐 마느냐의 판단은 3개월 단위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1기와 2기 또 이번 회계년도 2기하고 내년도 1기 이렇게 과세 기간별로 6개월 단위로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건물에 대해서 재계산이 필요해요. 20% 변동이 전기에 비해서 20%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클릭하시고, 자, 재계산 탭에다가 이제 자료를 입력합니다. 자, 계산식 요거 한번 더블 클릭해 볼까요? 더블 클릭이 아니고 계산식이 요건 밑에 있네요. 요 계산식에 셀을 놓고 아래쪽을 이렇게 보시면은 건물이나 구축물이면 1번,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이면 2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건물만 하면 돼요. 감가상각 자산, 원재료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산식에다가 1번 넣어주는 거예요. 1번. 그리고 엔터 해보세요. 그러면 건물, 구축물 이렇게 입력합니다. 자, 메시지 보면 구분에서는 참고용이다. 네, 그러니까 여기 참고용이니까 뭐 본사 건물이라든가 이런 건물 이름을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안 넣어도 되는데 그냥 건물 이렇게 넣어도 됩니다. 네. 어디 건물인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자료에서 주지 않았어요. 공장 건물인지 어떤 건물인지를 그냥 건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20번의 데이터가 뭔가 보세요.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자료 1번에서 부가세가 매입세액이잖아요. 건물 8억 원이었고 부가세는 8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다 8천만 원 입력합니다. 80 플러스. 자, 엔터 치면은 그 다음에 경감률을 계산하는데 첫째 체감률을 선택해 줘야 돼요. 체감률이라는 건 뭐냐? 1과세기간당 상각률입니다. 1과세기간당 체감률이나 상각률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요거 이론 정리할 때 건물은 10년이라고 한 이유는 1과세기간당 5%씩 상각이 되기 때문에 2과세기간이면 10%. 그러면 1년이면 2과세기간이니까 10%가 돼요. 그래야 10년이 되면 100% 상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100분의 5를 선택하는 겁니다. 만약에 건물이 아닌 기타면 3번 선택하시면 돼요. 100분의 25. 지금 현재 100분의 10은 없습니다. 100분의 10은 없으니까 건물이면 100분의 5. 건물 외에 기계장치나 비품이나 이런 거면은 100분의 25로 하면 돼요. 그래서 건물 외의 기타 자산은 2년간 한다고 그랬죠. 재계산을. 25%씩 과세기간이 4번이잖아요. 2년이면. 그래서 100이 나오는 거예요. 자, 100분의 5 선택하십시오. 그 다음 항목은 뭐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언제 취득했느냐? 취득한 날로부터 이번 우리가 신고하는 기간이 23년 2기에 해당이 되죠. 23년 2기. 자, 23년 2기까지의 경과된 기간을 세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건물을 언제 취득했냐면, 자, 21년 6월이니까 1기에 취득을 했죠. 취득한 과세기간은 빼고 셉니다. 취득한 과세기간은 경과된 기간이 아니니까. 그러면 경과된 기간은 그 다음 21년 2기, 22년 1기, 22년 2기, 그리고 23년 1기, 그리고 이번에 23년 2기. 세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과세기간이 5개가 지나가. 맞죠? 자, 거기 자료 1을 보면은 건물을 21년 6월 달에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21년 6월. 자, 6월이면 21년의 1기다 이겁니다. 1기. 1기부터 세면 안 돼요. 경과된 기간을 세는 거니까 1기 빼고 그 2기부터 세라 이거예요. 21년 2기 하나,
21년 1기, 둘 22년 2기, 그리고 23년 1기, 이번이 24년 2기. 그래서 여기다가 5라고 써야 됩니다. 과세기간을. 자, 경과된 과세기간 5. 그러면 경감률이 75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75%에 대해서만 재계산이 일어나는 거예요. 25%는 이제 무시하고, 요 8천만 원에 25% 무시하고 남아있는 75%를 가지고 우리가 재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보겠습니다. 22번. 증가 또는 감소된 면세 공급가의 비율을 여기다가 적어라. 전기와 단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아까 자료 2번에서 전기, 즉 23년 1기는 30%였고 23년 2기는 50%였죠. 자료 2번에 있는 요거. 자, 20이 증가했으면 그냥 20을 입력하는 거고요. 만약에 감소했으면 마이너스 20. 네. 감소했을 때는 마이너스로, 증가했을 때는 그냥 양수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면세 비율이 10% 증가했으면 10이라고 입력하는 거고 10% 감소했으면 마이너스 10 이런 얘기다. 네. 그러면 여기다가 20을 입력하면 됩니다. 20%만큼 면세 비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23번이 뭐라고 계산하냐면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액이다 이랬어요. 네. 1200만 원만큼 매입 1200만 원만큼 가산 또는 공제되는 매입세 20 곱하기 21 20 곱하기 21 여기 경감률 거기에 75%에 대해서 20% 증가했으니까 지금 면세 비율이 증가됐기 때문에 우리는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1200만 원 증가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1200만 원. 그래서 불공 처리를 1200만 원만큼 더 해야 돼요. 불공 처리를. 자, 그러면 이걸 일단 저장을 해 두시고 여러분은 1200만 원을 메모를 해 둬야 됩니다. 1200만 원을. 자, 다음에 자, 1번 문제 한 거예요. 수행과제 1번. 다음에 수행과제 2번을 보겠습니다.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공통매입세 재계산 결과를 반영하시오.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미 반영됐어요. 1200만 원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이쪽으로 넘어갔죠. 이제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가면은 여기 재계산 내역에 의해서 1200만 원이 불공으로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서에도 요 1200만 원이 불공으로 반영이 됐을 겁니다. 가볼까요? 자, 부가세 신고서 가셔가지고 10월부터 12월 10월부터 12월로 작성을 합니다. 네,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200만 원 반영됐죠? 네. 저장하시면 돼요. 저장하시고 저장되었습니다. 확인. 네, 저장합시다. 확인. 그러면은 2번을 끝낸 거예요. 수행과제 2번.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요게 이제 어려워요. 요게. 네. 자, 3번이 뭐냐면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관련 회계 처리를 일반전표 입력 12월 31일자로 입력하시오. 근데 사실 이제 어려울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이러한 것들을 이와 유사한 것 재계산은 오늘 처음 해보지만 정산에서도 해봤기 때문에 자, 아까 자료 설명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원래 전표는 과세매입
즉 51번으로 전부 여기 부가세 8천만 원이 최초에 부가세 대거금으로 다 회계 처리돼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공제받지 못하는 것만 건물 취득원가로 계속 더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200만 원만큼 건물 취득원가로 가산시켜주면 돼요. 과세 매입으로 했으니까. 51번 과세 매입으로.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회계 처리를 아까 여기서 계산한 금액 메모해 주었잖아요. 매입세 공제 내역에서 여기 5번 탭에 1,200만 원 메모해 주시라고 그랬죠. 그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12월 31일 차변이 건물이 되는 거예요. 건물. 차변이 건물. 금액은 1,200만 원. 대변이 부가세 대급금이죠. 1,200만 원. 당초에 이게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왜냐하면 이 거래가 21년, 2년 전에 입력한 전표이기 때문에 21년 6월 2일 날 메인 매출 전표를 조회해 볼 수 없어요. 이거는 여기 자료 설명을 보고 우리가 그대로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면세 비율이 높아진 것만큼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부분을 계산해 가지고 이와 같이 부가세 신고서에도 반영을 하고 그리고 회계 처리, 회계 장부에도 반영을 하는 절차가 바로 재계산이라는 절차입니다. 네. 그래서 면세 사업과 그 과세 사업을 겸용하는 기업에서는 이 유형 자산의 경우에 이걸 계속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해줘가지고 이득을 보는데도 그 이득을 챙기지 못한다면 기업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회사가 이득을 볼까요? 과세 비율이 자꾸 높아질 때, 사업의 흐름이 면세 매출보다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면세 품목은 우리 회사가 덜 취급을 하게 되고 과세 품목을 더 많이 취급하게 된다. 그러면 회사의 과세 매출 부분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최초의 사업을 시작할 때 건물을 지었단 말이에요. 건물. 우리 무슨 마트, 식자재 마트 이런 데도 신규 사업자들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데가 다 과세와 면세를 공동으로 하고 있는 그런 겸용 사업자들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식자재 마트 하면 되게 면세가 많죠. 배추, 과일, 고기 이런 것들, 생선 이런 건 다 면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에 가면은 라면도 팔고 음료수도 팔고 술도 팔고 하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식자재 쪽을 점점점 줄여나가고 이런 공산품 쪽을 늘려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면세 비율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에 대해서 매입세 공제, 즉 부가세 대급금을 늘려나가 줘야 돼요. 그런 계산을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했던 이런 재계산 매뉴얼대로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재계산 문제 하나 해봤는데요. 재계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아마 재계산 문제가 드물더라고요. 기출문제에서도 이게 굉장히 띄엄띄엄 나오기 때문에 재계산 문제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그래요. 네. 나왔다 그러면 이번에 시험을 좀 어렵게 내야 되겠다 할 때 이 문제를 아마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좀 시간이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제 다른 거 공부 다 됐고 이제는 내가 고득점을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 이 문제를 좀 더 연습을 몇 번 더 해두세요. 그리고 나는 아직
지금 부족하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안 나올 것이다라고 예, 그냥 안심하시고 예, 안 나올 거로 판단하셔도 돼요. 네, 나올 수 있습니다. 예, 확률이 있어요. 예, 나올 수 있어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제가 그 중요한 포인트는 예, 지금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다 말씀드렸어요. 예, 자료를 주었다고 해서 전부 반영하면 안 돼요. 예,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재계산하는 거예요. 원자료를 왜 제외했는지 아시죠? 감가상각 자산이 아니니까 제외. 그러니까 안둔계산과 정산은 모든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 다 하는 거지만 재계산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만 하는 거다. 그거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실무 수행을 이제 여러분이 쭉 하시면은 22점을 얻게 됩니다. 실무 수행은 여러분이 혼자 하시기로 했죠. 이제 결산 문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결산 문제 보시겠습니다. 결산 자료를 참고로 결산을 수행하시오. 장기 차입금 내역이 나왔어요. 이 수동 결산에서 장기 차입금 내역을 주는 이러한 기출 문제는 여러분이 꽤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실제 기출 문제 이게 우리가 해봤죠. 앞에서 기출 문제 5개 중에 할 때 이게 한두 번 나왔던 것 같아요. 많이 나오는 유형입니다. 자, 장기 차입금을 결산하라는 것은요,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라는 건데 전부 다 해야 되는지는 꼭 체크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먼저 국민은행 걸 보시면 3천만 원인데 상환일이 내년 6월 1일입니다. 원금을 일시 상환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요거는 유동성 대체 분계 해야 되고요. 6개월, 5개월 후에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신한은행 걸 보겠습니다. 상환일이 내후년 6월 1일입니다. 1년 5개월 남았어요.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환일에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산일로부터 1년 5개월이므로 이거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대로 장기차입금으로 그냥 놔두면 된다는 거죠. 다음 기업은행 거는 5천만 원인데 27년 12월 30일이 상환일이고요. 비고를까지 꼭 보셔야 돼. 비고를 보시면은 24년부터 내년부터예요. 24년부터 5년간 매 연도 말 균등 분할 상환을 한답니다. 자, 5천만 원을 5년간 균등 분할을 한다면 분할 상환을 한다면은 1,000만 원씩이에요.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언제부터 하냐면 24년도부터. 그러면 24년도에 1,000만 원을 상환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은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해야죠. 그렇죠? 따라서 국민은행 거 3천만 원, 기업은행 거는 1,000만 원만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두 건을 건별로 해야 돼요. 왜냐? 차입금이기 때문에 부채잖아요. 이것은 거래처를 걸어줘야 되기 때문에 두 개를 통합해서 하지 않습니다. 은행별로 분계를 두 건으로 입력합니다. 자, 자료 설명 우리가 한번 보시면은 23년 기말 현재 장기차입금 은행별 잔액 내역이다. 장기차입금에 대한 결산 정리분계를 일반 전표에 하시오. 네, 두 개를 입력하겠습니다. 자, 12월 31일 일반 전표에 가셔가지고 자, 첫 번째 거 차변의 장기차입금. 장기차입금. 은행은 국민은행 차입 세 번째 거 쓰셔야 되고 금액은 3천만 원. 대변의 개념 과목이 뭘까요? 유동성 장기부채. 거래처 똑같은 코드를 써야 됩니다. 98006 3천만 원.
그리고 또 하나 차변의 장기차입금 293번이고 거래처 기업은행 차입 금액은 1000만원만.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코드 98004 1000만원. 네, 이렇게 은행별로 유동성 대체분계를 하시면 됩니다. 유동성 대체분계라는 게 뭐냐면 장기차입금 감소시켜주고 그래 차변에 오고 부채는 차변에서 감소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유동부채 증가시켜주고 부채 증가는 대변이니까 대변의 유동성 장기부채 이것을 우리가 유동성 대체분계라고 하죠. 네, 이런 유형의 문제는 TAT 2급에서 최근에 자주 나오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다음에 2번을 보겠습니다. 결산자료 입력에 의한 자동결산. 자, 기말재고 실사 내역이 있습니다. 원재료 1000만원, 제품 1200만원. 기말 원재료 재고에는 12월 4일 선적지 인도 조건에 의해 매입 운송 중인 원재료 300만원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이니까 우리가 포함해야 되나요? 안 해야 되나요? 해야 되죠. 네, 선적지 인도 조건은 매입자의 재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포함이 안 돼 있으니까 기말 원재료 재고액을 입력할 때 1000만원으로 입력하지 않고 1300만원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제품은 그대로 1200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날짜 그거 입력하고 수행과제 보시면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서 손익 대체분계 하라는 거 요거 기억나실 거예요. 자, 그러면 결산자료 입력에 가서 전표 추가하러 가겠습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 전체 메뉴에 가서 결산자료 입력 실행하시고 1월부터 12월까지로 입력하시고 자, 기말 원재료 재고액 여기죠? 거기다가 1300만원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기말 제품 재고액은 아래로 쭉 내려가서 여기에 있습니다. 기말 제품 재고액 1200만원 이렇게 입력하고요. 전표 추가 누르세요. 전표 추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러 가야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아니요 해야 됩니다. 불러오시겠습니까 해서 아니요 하고 날짜 입력합니다. 2024 0331 그리고 뒤에 그 옆에 날짜는 2023 0331 이렇게요. 그리고 나서 전표 추가 누르면 돼요. 5건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면 확인하시는 거죠. 확인하시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전표 추가를 눌러줍니다. 전표 추가 눌렀죠? 네,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만약에 전표 추가를 또 누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요. 이미 일반 전표에 대체한 분계가 존재한다. 이 기존의 대체 분계를 삭제하고 다시 추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 틀렸으면은 이거 우리가 결산 다시 해가지고 여기에 와서 다시 이걸 추가하면 됩니다. 예 해도 되고 여기서는 아니요 해도 돼요. 그게 그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결산을 마치고 나서 또 21번부터 35번의 답안을 빨리 입력을 해줘야 돼요. 네. 우리 35번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맞았는지.
12월 말 이익잉여금, 즉 미처분 이익잉여금의 잔액이 맞는지 한번 볼까요? 재무상태표 조회해가지고 12월 달로 작성을 한 다음에 내려와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550-925-189. 네, 1번에 답이 있네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쭉 같이 하신 분들은 요 금액이 맞을 거예요. 자, 잠깐 영상만 끌었다가 이제 근로소득 문제로 넘어갈게요.